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스프링 웹 플럭스라는 스프링의 새로운 모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다행히도 다음에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쉬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세션을 포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이번 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주시고요. 네, 자, 저는 10년 전에 KS 유지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10년 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랑 한 몇 분이서 막 이렇게 뛰면서 준비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던 일이 생각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프링 5.0에 들어가 있는 웹플럭스에 대한 소개와 그 개발 방법이 대략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맛배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스프링 5.0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았고요. 적어도 출시 후보 버전, 그러니까 릴리즈 캔디데이트 버전 정도는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 트래커 상의 마일스톤은 25일? 26일? 뭐 그때가 RC1 버전이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이슈가 클리어되는 속도로 봐서는 그때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직 마일스톤 버전, 어떻게 보면 그냥 알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보시는 분들 제가 왜 이거는 틀리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하지만 이제 마일스톤 거의 끝 버전에 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하셨던 스프링 웹 개발과 어떻게 코드가 달라지는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중급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 안 드려도 기초 지식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너무 큰 주제라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이 사용하는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인 그 리액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지원하는 걸로 RX 자바 2가 있는데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공부하세요.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스프링 5에서 웹플럭스라는 모듈을 추가해서 새로운 웹 개발 방법 옵션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죠. 스프링 5.0 2016년에 M1이 처음 나왔고 현재 M5에서 RC1으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2017년 6월 정도 출시 예정인데요. 스프링이 6월에 출시한다고 했으면 뭐 보통 한 10월쯤 늦으면 한 12월쯤에 나오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5.0의 가장 큰 변화는 자바 8이 최소 버전입니다. 무조건 자바 8 또는 그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스프링 웹플럭스는 전에 스프링 마일스톤 4까지는 그러니까 한 몇 달 전까지는 스프링 웹 리액티브라는 이름의 모듈로 개발이 되어 오다가 최근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웹플럭스라고 바꿨습니다. 스프링의 웹을 담당하는 기본 모듈 이름은 웹 MVC라는 게 있었죠. 웹 MVC라는 게 스프링 1.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그 스프링 웹 개발을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프링 5에서도 여전히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 웹플럭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웹 개발 방식을 웹플럭스 모듈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스프링 5를 처음에 그 피처를 정리할 때 초기 개발팀에서 잡았던 메인 테마는 JDK9, 그러니까 자바 9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구현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유게넬러가 작년 말에 한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제 메인 테마가 이 웹플럭스로 바뀌었다.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스프링 웹플럭스는 스프링의 그 이코시스템에서 그 다양한 종류의 리액티브를 지원하는 리액티브 스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웹 쪽의 웹 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프링 웹플럭스를 왜 쓸까요? 예. 뭐 이거는
그 앞에서 비동기 논블로킹을 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서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서 스레드나 CPU나 메모리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 서비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의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여러 서비스를 호출하고 하는 등의 서비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기능이 처리되도록 만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이용해서 여러분 앞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시스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스프링 웹 플럭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개발해보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용도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스프링 웹 플럭스는 웹 개발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MVC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함수형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기존의 MVC 방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컨트롤러, 레스트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 이런 거 안 쓰신 분 없으시겠죠. 당연히 스프링 개발을 하셨으니까. 이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유사하다는 의미는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전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으셨던 함수형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런 애노테이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애노테이션이 없는 스프링 웹 개발이라는 거를 스프링 3.0 아니죠. 2.5 이후로 여러분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함수형 스타일에서는 애노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 명시적인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우터 펑션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핸들러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웹 플럭스의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계속 스프링이 웹 개발의 베이스로 삼았던 서블릿 기술과 그 서블릿 스택과 API를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웹 플럭스는 서블릿 기반이 아니에요. 물론 서블릿을 지원하는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호환성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판스와 같은 서블릿 호환 API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 이를 추상화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HTTP 요청과 응답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웹 서버니까요. 그래서 얘를 추상화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버 리퀘스트와 서버 리스판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동작할 수 있느냐? 지원하는 컨테이너 종류가 이전과 조금 다르게 늘어났는데 첫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톰캣이나 제티 같은 서블릿을 지원하는 컨테이너 위에서도 웹플럭스가 동작을 합니다. 다만 웹플럭스는 서블릿의 예전부터 가져왔던 동기 방식, 블로킹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3.1 이상에서 지원하는 비동기 논블로킹 요청 처리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 외에 네티라던가 제이보스 언더2 같은 비동기 논블로킹 IO 웹 서버, 이건 서블릿과 상관없죠. 이런 서버 위에서도 스프링을 동작시키실 수 있습니다. 스프링 웹 플럭스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 두 가지의 서블릿 컨테이너가 아닌 HTTP 서버를 지원합니다. 자, 두 가지 개발 방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MVC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형 스타일이 있다고 했는데 좀 새로운 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함수형 스타일로 웹 플럭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이 웹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브라우저도 좋고 아니면 다른 서버에서 API 호출을 해서도 좋고 아무튼 요청을 받았어요. HTTP 요청을 받으면 얘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핸들러라고 저희가 부르자면 핸들러한테 이게 전달되고 돌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 대략적으로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을 매핑하는 거죠. 그래서 HTTP 요청이 날라오면 URL이라든가 헤더라든가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어느 핸들러가 얘를 담당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존의 MVC에서는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이걸로 대표되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조합을 해서 요청하는 부분, 그 웹 요청을 어느 컨트롤러 메소드가 처리할 것인가를 매핑하는 그런 로직이 동작을 했죠.
그게 동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청을 바인딩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바인딩이란 뭐냐면 날라온 HTTP 요청 중에서 핸들러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뭐가 전달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달될 때 어떤 식의 변환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보통 URL의 뭐 일부 파트 URL 패스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헤더나 쿠키 정보를 가져오거나, 또 API에서는 주로 바디에 담겨져 오는 뭐 JSON이나 XML과 같은 코드를 자바 오브젝트 형태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방식의 바인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청 바인딩 작업이죠. 이렇게까지 바인딩까지 준비가 끝나면 위에서 매핑해서 결정한 핸들러에서 바인딩을 통해서 변환된 자바 오브젝트로 변환된 요청 정보를 전달받고요. 그걸 갖고 내부의 로직을 수행하고 뭐 리포지토리를 호출하고 자기 작업을 다 수행한 후에 결과를 역시 자바 오브젝트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러를 실행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보통 MVC에서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리턴한 그 리턴 값의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그 리턴 값을 웹 요청으로 다시 웹 응답으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스프링 MVC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응답을 생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스프링의 웹 요청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스프링 MVC 코드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컨트롤러 내지는 REST 컨트롤러라고 해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위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요청을 래핑합니다. 기존에는 리퀘스트 매핑을 쓰고 뒤에다가 그 메소드 타입을 주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스프링 언제부터죠? 하여튼 4점대에서 get 매핑, 포스트 매핑, 뭐 put 매핑과 같은 애노테이션이 등장을 해서 메소드를 파라미터로 넣지 않고 손쉽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요청 매핑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컨트롤러 메소드의 파라미터 부분의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청 바인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네임이라고 여러분 파라미터를 정의하시고 앞에 애노테이션으로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걸 주시면 URL 패스에서 네임하고 중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갖다가 변수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이게 요청 바인딩이 일어나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핸들러 로직을 수행합니다. 왜냐면 간단히 헬로라는 앞에 문자열을 붙여서 리턴하는 작업이 있었죠. 자, 그리고 얘를 리턴해요. 리턴하면 스프링 MVC가 다시 이 값을 가지고 리턴 값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스트링 타입을 바로 리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REST 컨트롤러를 했으니까 리스판스 바디에 이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특별한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플레인 텍스트 타입으로 컨텐트 타입이 지정이 돼서 리턴이 되겠죠. 자, 네 가지 과정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거를 이제 함수형 그 웹플럭스 방식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요청을 매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청 매핑에 사용되는 거는 라우터 펑션이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람다식으로 손쉽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펑셔널 인터페이스고요. 얘 메소드는 라우트라는 메소드인데, 자, 리퀘스트는 파라미터는 서버 리퀘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웹플럭스의 그 웹 요청을 대표하는 API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받고 리턴하는 건 뭐냐면, 이걸 그냥 그대로 제가 해석해서 읽어보니까 웹플럭스 버전의 웹 응답인 서버 리스판스나 그 서브 타입을 모노 퍼블리셔를 리턴하는 핸들러 펑션의 모노 타입을 리턴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설명이 어렵죠? 간단히 그냥 얘기하면 그 웹플럭스의 웹 요청을 담당하는 서버 리스판스를 리턴하는 그냥 핸들러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를 라우터는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리퀘스트 매핑 안에 들어있는 애노테이션 엘리먼트 정보를 보고 스프링이 하는 거는 뭐냐면 어느 컨트롤러의 어느 메소드에다가 얘를 이 요청을 연결해 주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플럭스에서는 그 핸들러 역할을 누가 담당하냐면 핸들러 펑션이라는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안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라우터 펑션에서 라우팅을 한다는 건 결국 매핑을 하는 건데, 서버 요청을 받아서 핸들러 펑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핸들러 펑션은 웹 응답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겁니다. 자, 핸들러 펑션을 한번 살펴보죠. 핸들러 펑션은 함수형 스타일의 웹 핸들러,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의 메소드 하나 정의한 거, 그거 하나가
핸들러 펑션 하나에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요청을 하나 받으면 응답을 돌려주는 구조죠. 이게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서버 리퀘스트를 전달받으면 어떤 임의의 타입, 우리가 스프링 MVC는 어떤 타입이든지 리턴이 가능하잖아요. 그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스프링이 해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떠한 타입의 그 결과값도 리턴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어떠한 타입이 아니죠. 이 경우에는 서버 리스판스의 서버 리스판스 타입이거나 그 서브 타입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모노로 감싸서 리턴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초 지식인 그 리액터의 사용법을 잘 알고 오셨을 테니까 모노가 뭔지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죠? 모르시나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그냥 간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실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럼 함수형 웹플럭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터 펑션과 핸들러 펑션 두 가지를 정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스프링 MVC에서 웹 요청을 처리하는 네 가지 단계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라우터 펑션은 요청 매핑을 하는 역할이에요. 얘가 하는 거는 좀 URL이든 하여튼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핸들러가 이 요청을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거는 라우터 펑션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바인딩하고 핸들러 로직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웹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 뭐 상태 코드를 200으로 줄지 400으로 줄지 500으로 줄지, 뭐 헤더는 뭘 세팅해가지고 돌려줄지, 컨텐트 타입은 뭘로 할지, 그리고 바디에는 뭘 넣어서 줄지, 이런 것 등등의 작업들을 다 이 핸들러 펑션 하나가 담당을 해요. 핸들러 펑션이 하는 일이 되게 많죠. 자, 실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플럭스로 우리가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볼 건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URL의 그 네임에 해당하는 그 파트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헬로 뭐뭐뭐라는 그런 응답을 돌려주는 간단한 API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는 두 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핸들러 펑션과 라우터 펑션 두 개를 만드는데 동작은 라우터 펑션이 먼저 동작해서 핸들러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지만 만들 때는 핸들러 펑션을 먼저 정의하셔도 됩니다. 핸들러 펑션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스프링 MVC에서 요 지금 세 줄 정도의 라인이 핸들러 펑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MVC에서 이렇게 작성하신 코드 머릿속에 한번 잘 담고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네. 자, 뭐 좀 복잡해 보이죠? 탄성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네. 자,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풀어서 해놓은 건데 일단은 이해부터 먼저 하시고 어떻게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핸들러 펑션은 람다식이에요. 이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구현이니까 람다식을 정의하시면 되는데 람다식은 뭐죠? 파라미터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 이거는 웹 요청을 담은 서버 리퀘스트라는 그 오브젝트 리퀘스트고 거기에 대해서 서버 리스판스를 모노로 감싼 값을 리턴하는 그런 람다식을 만드시면 되죠. 예. 자, 첫 번째 할 일은 리퀘스트에서 먼저 그 네임에 해당하는 그 패스 베리어블을 꺼내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핸들러 로직을 적용합니다. 뭐 DB 액세스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저는 간단히 앞에다가 헬로라는 문자열을 그냥 추가하는 걸 로직이라고 일단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꼭 웹플럭스에서는 결과를 리턴할 때 모노에 담아서 리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있고 특별히 뭔가를 수행하지 않고 그 오브젝트가 담긴 모노를 만들고 싶으면 mono.just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노의 스트링 타입의 리절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선 최종적으로 웹 응답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HTTP 리스판스, 그러니까 응답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첫 번째, 네, 바디, 상태값, 헤더, 맞습니다. 예, 세 가지가 웹 요청의 응답이죠.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이 안에서 다 구성을 하시면 돼요. 서버 리스판스 안에는 그 상태값을 담은 뭐 OK라던가 not found라던가 이런 상태값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스태틱 메소드를 가지고 상태값을 구성하는 빌더를 리턴하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건 뭐 정상적인 처리를 했으니까 OK를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서버 리스판스, 이따가 오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서버 리스판스에 OK라는 걸 호출하셔서
이걸 먼저 리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헤더를 세팅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되고 없으면 바디를 바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컨버팅해서 넣을 오브젝트와 그 오브젝트의 타입을 넘겨주시면 되죠. 위에서 만든 리절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리절트 안에 들어있는 그 결과값의 최종적인 타입 스트링 이걸 리턴하셔서 모노에 담긴 서버 리스판스를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리턴하시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렇게 작성하셨을 때랑 이렇게 작성하셨을 때랑 느낌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르죠? 자, 이 코드는 함수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설명하려고 풀어서 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인딩하는 코드죠. 파라미터 저것처럼 바인딩하는 건데 우리가 MVC에서 파라미터를 정의해가지고 뭔가를 받는 거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변환 작업에 개입하지 않아요. MVC 코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애노테이션 앞에 붙이면 스프링이 알아서 그걸 보고 관례를 따라 거기다가 패스의 그 같은 이름의 값을 따다 넣어서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리퀘스트에서 패스를 꺼내오거나 하는 작업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드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관례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 방식인데 그에 반해서 함수형 방식에서는 얘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패스 베리어블 name이라는 걸 가져와 라고 명령을 사실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호출해서 name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로직을 수행을 하고 이 from object라는 건 뭐냐면 웹플럭스에서는 모든 결과를 모노 또는 플럭스라는 컨테이너에 담아서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의 타입을 확인하고 모노에 담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간단한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from object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웹 요청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면 되는 거죠. 상태 코드는 OK고 바디는 이거다. 타입은 얘가 알아서 스트링 타입이니까 플레인 텍스트 같은 걸로 집어넣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든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바 파일부터 함수로 취급하는 일종의 함수로 취급하는 람다식이 되는 겁니다. 람다식 형식으로 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들러 펑션 만들었으니까 제일 윗줄인 요청을 매핑하는 라우터 펑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요 애노테이션을 어떻게 코드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람다식이에요. 그래서 람다식의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첫 줄에서 뭘 하냐면 리퀘스트 프리디케츠의 패스라는 경로가 요거랑 호환이 되는가를 체크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를 호출해 가지고 요 헬로 뒤에 네임에 뭔가 값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URL인가를 먼저 테스트해 보는 거죠. 리퀘스트를 넣어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가 true거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true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hello handler라는 거를 모노에 넣어서 리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모노 empty로 리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성공했을 때만 이렇게 넣어주고 뭐 실패했을 때 무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전체가 하나의 람다식이에요. 함수죠. 함수는 반드시 리턴 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뭔가 값을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응답을 하나,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하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우터 펑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앞에 그 리퀘스트 매핑을 썼던 거에 비해서 뭔가 좀 복잡해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과연 이걸 꼭 써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예. 자, 진짜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라우터 펑션의 라우트라는 펑셔널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람다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웹 요청을 감당하는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그냥 함수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스프링이 제공하는 라우터 펑션스의 라우트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라우터 펑션과 그 다음에 핸들러 펑션을 제가 결합을 시킨 거예요. 조금 양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우터 펑션은 파라미터를 두 개 봤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라우터 펑션스의 라우트는 첫 번째는 라우터 펑션을 통째로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요 조건을 정의하는 부분, 테스트까지 실행하지 않죠. 그냥 정의하는 부분만 딱 받습니다.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긴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냥 대문자로 돼 있는 get, post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request predicates의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걸 갖다 넣으셔도 돼요. 훨씬 더 간결해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만 발췌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라우터 펑션으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는 라우터 펑션스의 라우트라는 메소드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핸들러 펑션 부분인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니까 그냥 갖다 파라미터로 넣어도 되는 거죠. 람다식이니까. 얘는 뭐 특별히 손댈 거 없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앞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한참 가야 하는군요. 뭐 이거랑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진 코드가 되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별로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리퀘스트 매핑 뭐 이런 걸 사용하는 MVC 방식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사실 굳이 힘들어서 스프링이 이걸 공개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라우터 펑션을 만드는 거는 람다식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 밑에 동작하는 뭐 네티라던가 아니면 톰캣 서버 같은 데랑 연결을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 라우터 펑션을 타고 핸들러 펑션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느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바 컨픽을 사용하셔서 그 애노테이션 빈이라는 걸 붙은 빈을 정의한 오브젝트를 정의해서 빈으로 등록시키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을 하시면 돼요. 라우터 펑션 타입의 빈 메소드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의한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드신 코드를 어떤 뭐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든지 집어넣으시면 스프링이 이 웹 요청을 처리하는 라우터 펑션과 핸들러 펑션을 등록을 해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 하나가 사실상 우리가 뭐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하나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유사한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메소드 하나긴 하지만 괜히 한 번 더 이거를 빈으로 이렇게 만들, 우리가 컨트롤러 만들 때는 컨트롤러 빈 하나에다가 처리하는 메소드 한 뭐 10개, 100개씩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빈 하나에다가 사실 요청 처리하는 걸 딱 달랑 하나밖에 못 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거는 핸들러 로직이 굉장히 단순하긴 하죠. 그래서 썼던 거는 뭐죠? 파라미터로 넘어온 URL 패스로 넘어온 파라미터를 하나 가져와서 앞에다 그냥 헬로라는 문자를 하나 붙여서 리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로직을 쓰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그냥 공부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밖에 없겠죠. 근데 로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현업에서 개발하신 것처럼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도 많이 받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 호출도 하고 리포지토리 호출도 하고 API도 사용하고 그래서 뭔가 로직을 적용한 후에 최종 리턴 값을 만드는 그런 코드를 넣는다. 그러면 그 코드를 갖다가 이 람다식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핸들러 펑션을 일반적으로 람다 바디를 갖다가 블럭 형태로 만드는 구조로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핸들러 펑션은 요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서비스에 뭔가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응답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라 그러면 아까처럼 간략한 형태로 만들지 마시고 핸들러를 람다식으로 따로 정의하고 위해서 그 다음에 빈에 그 최종적으로 그 라우터 펑션스의 라우터에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라우터 펑션을 정의할 때 그때 그 핸들러를 갖다가 여기 그냥 파라미터에 변수로 집어넣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만드는 코드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거는 위에서 정의한 요거를 그 복잡한 뭐 다른 빈을 호출하거나 이렇게 만든 람다식을 변수로 따로따로 저장을 해뒀다가 매핑하는 코드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구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듯이
핸들러를 별개의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컨트롤러처럼 뭐 서비스 같은 거 오토와이드 받아서 DI 받아가지고 걔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 작성하는 메소드가 리퀘스트 매핑 같은 게 붙은 전통적인 MVC 메소드가 아니라 아까 그 핸들러 펑션을 갖다가 람다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람다식은 메소드 타입이 일치하면은 일반 메소드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메소드 레퍼런스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시죠? 왜냐면 원래 람다식은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메소드만 딱 정의하기 때문에 걔랑 메소드 타입이 일치하는, 메소드 타입이란 거는 파라미터 타입,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뭐 예외를 더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서버 리퀘스트를 받아서 모노에 감싸진 서버 리스폰스를 리턴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름은 다르더라도 같은 메소드 타입인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면 얘를 람다식인 것처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뭘로 쓸 수 있죠? 메소드 레퍼런스로 얘를 갖다가 람다식인 것처럼 끌어와서 매핑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요 코드, 요 위에 있는 코드 보이시죠? 그 코드를 갖다가 여기에는 그냥 일반 메소드로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같은 메소드입니다. 그렇죠? 위에는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었고 얘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정의를 한 거가 다를 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게 만약에 메소드 타입이 일치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받아다가 라우터 펑션을 정의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헬로 핸들러라는 거는 별개의 빈이잖아요. 별개의 빈 안에 있는 하나의 메소드를 갖다가 내가 핸들러 펑션인 것처럼 헬로 핸들러 그다음 콜론 2개 하고 헬로라는 이름으로 그 펑션을 가져다가 붙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핸들러 빈의 메소드를 주입을 받아야 되니까 오토와이드로 아예 받아서 하는 방식이 제일 편하고요. 아니면 뭐 요거를 그 필드 레벨에다가 정의하셔도 상관없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 헬로 핸들러 그러는데 유저 핸들러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 안에 유저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뭐 컨트롤러 메소드를 한 10개쯤 정의해 놓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헬로 핸들러 클래스 안에 이렇게 핸들러 펑션에 매핑이 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쭉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생성을 하는 거, 조회하는 거, 뭐 삭제하는 거, 검색하는 거, 이런 코드들을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메소드 형태로 만들어 두고 얘를 그 라우팅하는 빈에서 얘를 가져다가 레퍼런스만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코드가 좀 클리어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더라도 빈 주입받아서 레퍼런스 하는 건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빈 메소드 하나에 새로운 빈을 하나 정의해가지고 바로 리턴하는 메소드 하나에서 핸들러 펑션을 딱 한 개만 라우터 펑션과 연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유저와 관련해서 한 10개 정도의 뭐 API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빈을 1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라우터 펑션 이 앞에서 어디겠습니까? 여기 그 라우트라는 스태틱 메소드 있죠? 이 전체가 라우터 펑션을 리턴하는데, 라우터 펑션은 이거를 계속 조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요. 그게 뭐 and 또는 and route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계속 체이닝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라우팅 조건과 핸들러 함수를 연결하는 코드를 하나의 빈 리턴 값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러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 안에다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때, 만약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슬래시 유저로 시작을 하고 그 밑에 뭐 리스트니 또는 메소드 타입이 뭐 포스트니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공통적인 부분은 클래스 레벨에 정의를 하시죠.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을 갖다가 메소드 레벨에 정의하면 클래스 레벨 혹은 타입 레벨에 정의된 것과 메소드 레벨에 정의된 조건이 하나씩 조합을 이뤄서 최종적으로 그 메소드의 매핑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를 라우터 펑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nest라는 메소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실제로 세 개의 핸들러 펑션을 연결해주는 라우팅 코드인데요.
첫 번째는 시작을 네스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의 경로의 프리픽스 조건을 갖다가 슬래시 퍼슨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뒤에 정의하는 모든 라우터 펑션은 기본적으로 조건 앞에 슬래시 퍼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첩 조건을 넣는데, 이건 이제 조회용으로 쓰는 거는 accept 헤더를 넣어서 애플리케이션 JSON을 받게 해주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의 중첩으로 해서 그 뒤에 다시 ID가 나오면, 그러니까 person의 ID 값을 가진 값이 나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첩 조건으로 일단 person과 애플리케이션 JSON accept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서 슬래시 ID가 뒤에 붙는 이런 URL을 가진 거라면 이건 핸들러의 get person을 실행해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더 이상 붙진 않지만 얘는 그냥 HTTP 메소드가 get이다. 그 얘기는 앞에 중첩 조건이 슬래시 person이었으니까 슬래시 person과 JSON이면서 그냥 get으로 날라오는 거는 다 list person 핸들러를 호출해줘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헤더 조건 하나 빼고 제일 처음에 넣은 네스트에다가 딱 붙여서 이번에는 웹 요청이 포스트로 날라왔다면, 그리고 컨텐트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요청을 했다면, 이때는 create person 메소드를 써가지고 포스트로 날라왔으니까 새로운 그 person을 추가하는 그런 핸들러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코드로 요청 매핑 조건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예전에 쓰던 그냥 그 MVC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다지 간단해 보이거나 큰 장점이 없어 보이죠. 나는 이게 훨씬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아니다, 나는 그냥 원래 짜던 대로 그냥 짜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역시 그분이 더 많으시겠죠. 자, 웹플럭스 함수형 스타일의 장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모든 웹 요청 처리하는 작업을 명시적으로 코드로 다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MVC 코드에서는 리퀘스트 매핑 같은 애노테이션을 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타입을 예를 들어서 스트링으로 했으면 그 스트링 이름에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트링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가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거, 거기에 애노테이션으로 리퀘스트 매핑이 붙었으면 바디를 JSON 컨버터가 컨버팅해서 결과를 리턴해주고, 우리가 그 관례를 사실상 다 외워야 돼요. 명시적으로 이걸 이렇게 변환해라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선언만 해놓는 거거든요. 선언을 해놓고 그 선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례들이 조합이 돼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인딩하는 결과를 얻고 매핑하는 결과를 얻어요. 그렇죠?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웹플럭스의 함수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시적인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입 체크를 할 수 있고, 관례를 혼동을 해서 잘못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함수 형태로 계속 그 메소드를 체인해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추상화하거나 프레임워크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까 봤던 코드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성한 거고, 저라면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죠. 함수형 스타일을 쓴다고 하더라도 얘를 추상화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훨씬 손쉽게 자주 반복되는 코드를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 걸 하기에 기존의 그 스프링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MVC 코드보다 훨씬 확장하기에 유리해요. 여러분만의 웹 프레임워크를 만들기가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그것도 확장하기가 편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장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테스트 작성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여러분 리퀘스트 매핑 이런 거 붙어 있고 리턴을 하면 이게 바디에 JSON으로 리턴이 되고 이런 식의 코드는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단위 테스트로 작성할 수가 없죠. 웹 테스트를 거쳐야 되죠. 컨테이너를 띄우고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런 거 만들고 가상의 그 컨테이너 같은 게 동작을 해서 사실상 이게 일종의 통합 테스트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웹 테스트가 일어나는데 물론 톱계까지 올라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걸 하지 않고는 내가 리퀘스트 매핑의 설정 조건을 바르게 줬는가에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제외하고 바인딩까지 잘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컨트롤러 메소드 실행하는 코드는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테스트하기 굉장히 어렵죠. 반면에 함수형 스타일에서는 그런 모든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완벽하게 웹 쪽의 로직을 다 단위 테스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띄우지 않고.
이거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긴 하죠.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이게 여러분 함수형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고 걔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코드를 작성하기도 어렵고 만들어진 코드를 이해하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단점이죠. 이쯤 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왜 뭐하러 스프링은 새로운 거 만들었다고 기껏 선전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그냥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프링이 준비한 게 기존의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매핑을 그대로 사용하는 웹플럭스 개발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스프링 5.0에서 웹플럭스를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처음에는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존의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이렇게 관례를 이용하는 그런 애노테이션 방식의 MVC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유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프링 웹플럭스가 지향하고 있는 비동기 논블로킹 리액티브 스타일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서버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이게 이제 서블릿을 제외하고 스프링 웹플럭스가 요청과 응답을 표현하는 추상화된 API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요거를 스프링 웹플럭스를 만들었을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되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만들었던 헬로 네임이라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딱 보면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그 MVC 코드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청 정보가 미리 바인딩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버 리퀘스트로 들어가고요. 응답을 만드는 것도 모노에 감싸진 서버 리스판스를 응답하고 상태 코드와 바디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핑 부분만 이거는 메소드 형태로 제정이 된 핸들러 펑션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핸들러 펑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매핑 부분만 라우터 펑션을 쓰는 대신에 기존의 MVC 스타일의 요청 매핑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낫겠죠? 그렇죠? 안 낫나요? 네. 자,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쓰던 스타일 거의 비슷하게 쓰게 해줄게 라고 해서 사실 그 이전 스타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이때는 요청 바인딩을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리턴에만 우리가 마치 비동기 할 때 뭐 콜러블, 디퍼드 리절트 이런 거에 감싸서 리턴하던 것처럼 모노나 플럭스라는 리액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던 인터페이스로 감싸서 리턴하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그러면 웹플럭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인딩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 스트링 패스 베리어블에 스트링 네임하면 어떻게 되죠? URL 패스에 중괄호로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바인딩에서 넣어주는 거죠. 이 코드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다만 리턴만 좀 달라요. 리턴은 그냥 헬로 네임 리턴하는 게 아니라 모노에다 넣어서 리턴하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스프링 웹플럭스 코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자, 바인딩 MVC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리턴만 모노로 하시면 되죠. 커맨드 오브젝트 받는 거, URL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을 받거나 아니면 폼 데이터 같은 거 받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완벽한 스프링 웹플럭스 코드가 됩니다. 예. 근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퀘스트 바인딩 부분이에요. 리퀘스트 바인딩은 뭐죠? HTTP 요청의 바디 부분을 갖다가 메시지 컨버터가 컨버팅한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죠. 보통은 프로퍼티로 그 값들을 바인딩 시킨 그런 어떤 오브젝트 형태로 커맨드 오브젝트 형태로 받게 되죠. 자, 이 경우에 기본은 거의 유사합니다. 리퀘스트 바디에 그래서 유저라는 오브젝트에 아이디,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받아온다. 유저에 그냥 담아서 JSON 값을 갖다가 메시지 컨버팅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턴할 때만 모노에 넣어서 리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웹 요청의 그 바디가 메시지 컨버터를 타는 것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 요청을 받을 때 요청을 가져오는 거에도 모노 컨테이너에 넣어서 가져오는 방식이 허용이 돼요. 굳이 이걸 왜 모노에 넣어서 가져와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제 리액터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공부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유용한지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앞에 코드는 어떻게 됐죠? 헬로에다가 유저의 getName을 가져올 때 직접 유저에서 이름을 꺼내와서 이거를 조합을 하고 걔를 갖다가 그냥 모노로 감싸는 방식으로만 코드를 작성했죠. 이렇게 작성했던 거를 리퀘스트 바디의 파라미터 타입을 모노 형태로 받으면 코드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세요.
이때는 모노에 담아서 받은 다음에 모노와 같은 그 인터페이스에는 오브젝트에는 수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존재를 해요. 연산자들이 존재하는데 모노 안에 어떤 값을 담아서 혹은 플럭스 안에 어떤 스트림을 담아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거나 할 때 그 안에 굉장히 편리한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바 스트림에서 많이 보셨던 맵 같은 거죠. 스트림의 맵은 뭐죠? 스트림 안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어떤 내가 람다 함수를 하나 적용을 하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스트림에 담아서 계속 넘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저가 여기서 모노 타입이란 말이죠. 모노 타입의 맵은 그 안에 담겨진 값에다가 뒤에 람다 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계속 모노 컨테이너에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하는 게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죠. 자, 플럭스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오브젝트 하나로 결과를 받기보다는 HTTP 스트림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 스트림을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스트림에다가 맵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적용하고 로직을 적용한 후에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플럭스라는 이름의 스트림을 표현하는 리액터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써서 리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도 스트림 형태로 가거나 혹은 이 스트림을 다 묶어서 하나의 컬렉션을 만들어서 한 번에 요청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리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로직 수행할 때도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만약에 10개 정도가 스트림이 날라왔다 그러면 10개에 대해서 매핑 작업이 다 일어나겠죠. 각각 일어나고 그 결과가 역시 스트림 형태로 가죠. 이 형태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API를 처리하는 리스폰스 바디에 해당하는 건데 REST 컨트롤러니까 당연히 리스폰스 바디가 적용이 되겠죠. 리턴할 수 있는 값 타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오브젝트 바로 리턴하셔도 돼요.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모노로 계속 데이터를 취급하고 모노로 리턴하는 게 편하다면 모노에 담아서 리턴하셔도 되고 플럭스에 담아서 리턴하셔도 돼요. 플럭스에 담을 때 얘를 HTTP 스트리밍을 적용해서 리턴하고 싶으시면 서버 사이드 이벤트라는 거를 한 번 더 감싸서 리턴하시면 됩니다. 혹은 리턴할 게 없다면 보이드로 리턴하셔도 되고 모노의 보이드로 리턴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작업은 완료했으나 아무런 바디로 리턴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시니까 뭐 좀 새로 등장하는 웹플럭스가 좀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면은 관심 꺼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뒤에서 붙여서 하죠. 자, 웹플럭스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때 서버의 코드가 효과적으로 동작해서 성능을 좋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성능이 사실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트롤러 로직 혹은 서비스 로직에서 블로킹 IO를 계속 콜하는 그런 코드들이 잔뜩 나온다. 아까 REST API처럼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앞에 웹플럭스를 쓰든 뭘 갖다 붙이든 간에 성능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서블릿도 그렇고 웹플럭스도 마찬가지고 이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는 예전부터 논블로킹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거의 통캣 6 시절부터 서블릿 2점대에서도 논블로킹 IO로 스레드 하나가 수많은 커넥션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캣 8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기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코드 안에서 블로킹 IO를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이 등장을 한다면 그럼 이게 그런 장점을 다 없애버리고 여전히 성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되버리겠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블로킹 IO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DB와 같은 데이터 액세스를 사용하는 리포지토리 코드를 호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HTTP API 앞에 보셨던 REST 템플릿 같은 거 호출하는 게 있고 기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텐데 일단 제일 많이 쓰는 RDB를 액세스하는 JPA, JDBC 같은 코드 이거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블로킹으로 동작하는 거를 현재 기술로는 어떻게 논블로킹으로 바꾸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기껏 적용한다 그러면 async 비동기 정도 적용을 해서 컴플리터블 퓨처로 리턴하게 한 다음에 서블릿 스레드만 빨리
set 프레 리턴을 해가지고 가용한 자원으로 만들어주는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 쓰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자바 10에서 JDK 10에서는 JDBC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새로운 JDBC 스펙이 지금 제안이 됐고, 오라클 DB에 적용 가능한 드라이버도 벌써 나와서 참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빠르면 자바 10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얘도 DB 액세스하는 동안에 서블릿 스레드를 계속 서블릿 스레드나 아니면 서버 사이드 네트워크 스레드를 계속 잠식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에이싱크 방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프링 데이터 리포지토리 만들 때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만 정의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끝내라고 하시네요. 5분?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너무 긴가요? 8분만 더 하고 3시에 딱 끝내드릴게요. 네. 자, 거기다가 리턴 타입을 컴플리터블 퓨처로 만드시고 에이싱크라고 넣으시면 스프링 데이터에서 얘를 에이싱크 방식으로 동작을 시켜줍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이싱크 타스크 유지큐터에서 스레드를 가져와서 거기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컴플리터블 퓨처로 리턴하는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웹플럭스에서 받아서 모노 형태로 리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웹플럭스는 기본적으로 모노 타입으로 리턴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노로 얘를 변환을 하실 때는 모노에는 이미 편리한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from completion stage라는 건데, 여기다가 completable future를 리턴하는 리포지토리의 메소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비동기적으로, 물론 DB를 액세스하는 구간 동안은 블로킹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서블릿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은 채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DB와 같은 리포지토리를 액세스하는 기술 중에서 아예 리액티브 방식으로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으로 DB 액세스를 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몽고DB나 카산드라, 레디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사용을 하시면 이 부분은 DB를 액세스하는 코드를 완벽하게 논블로킹 방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2.0에 들어간 기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Reactive CRUD 리포지토리라는 대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모든 결과를 플럭스나 모노 타입으로 리턴해서 비동기적으로 논블로킹 방식으로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제공이 됩니다. Reactive CRUD 리포지토리 만드시고 결과를 만드실 때 결과를 플럭스에다가 넣어서 받도록 해주시면 돼요. 모노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DB 액세스는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으로 백단에서 동작을 하고 메소드는 바로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서블릿이 아니라 이 핸들러 펑션을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예 이런 식으로 결합하실 수 있어요. 유저 리포지토리의 find all, 기본으로 들어있는 find all이라는 거는 플럭스 형태의 유저를 담아서 리턴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더 이상 로직이 필요 없다 그러면 웹 쪽에서 바로 리턴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DB부터 웹까지 당장 논블로킹 방식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결과가 플럭스 형태로 왔다. 그러니까 플럭스나 모노는 오퍼레이터가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산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핑과 같은 작업을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리턴하도록 간단한 연산을 추가하는 것들이 쉽게 가능합니다. 네. 조금 복잡한 코드인데 자, 요청을 받아서 패스에서 ID 값을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응답을 만드는 거죠. 네, 응답을 만드는데 이게 모노타입으로 받은 거에다가 뒤에 서버 리스판스에서 최종적으로 바디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응답을 만드는 건 모노타입으로 역시 리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랫맵을 적용을 해야 돼요. 예. 맵과 플랫맵 차이는 아시죠? 예. 스트림 사용하시죠, 여러분? 예.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그것과 동일한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데이터를 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위에 정의한 notfound라는 서버 리스판스를 리턴하시는 방식을 if문을 걸지 않고 이렇게 스위치 if empty라는 걸 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플랫맵을 처리할 때 뒷부분에서 응답이 없다면 얘는 person mono라는 거에 만약에 값이 없다면 얘는 이 뒤에 람다식이 수행되지 않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스위치 if empty에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not found가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돼서 리턴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그 리포지토리 말고 API 호출도 해야 되겠죠. API 호출할 때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async REST 템플릿 같은 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리스너블 퓨처 같은 거 리턴하고 되게 사용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웹플럭스에서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노나 플럭스 타입으로 요청을 보내거나 리턴할 수 있는 웹 클라이언트라는 걸 제공합니다.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컨트롤 로직이죠. 요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같은 로컬호스트 8080의 헬로의 네임이라는 부분에다 파라미터를 넣어서 API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결과를 다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DB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리턴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보면 사실 이게 잘 안 보이죠?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코드는 읽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단계의 타입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다 노출하는 코드로 이렇게 먼저 분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한다고 전혀 여러분 쉬워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한두 번만 사용해보면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될 거예요. 이게 확실히 REST 템플릿이나 async 테스트 REST 템플릿하고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처음에 기준 URL을 넣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get이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이게 get HTTPS 코드로 요청을 보내는 걸로 만들고 URI 스펙 집어넣고 헤더 설정하고 그리고 exchange라는 거는 요청을 응답으로 바꾸는 메소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서버에 실제적으로 API를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와서 그 결과를 리턴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실제 수행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결과값 중에서 응답 중에서 우리는 바디 부분만 필요하니까 바디를 모노 타입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모노 타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맵을 쓰시면 안 되고 플랫 맵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모노로 받아오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안에 값에 대해서 그냥 대문자로 변경하는 간단한 로직만 수행할 거니까 맵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포지토리 여기 마찬가지로 리액티브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거에다가는 모노 타입을 직접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 타입을 세이브한 다음에 그 타입을 그대로 리턴 받아서 플래튼 한번 해주고 리턴하는 식으로 코드 작성하면 되죠. 리액터나 RX 자바 같은 걸 써보신 분들은 코드가 왜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웹플럭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프링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차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그래서 고성능을 낼 수 있고 고성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죠. 그 효과를 얻으려면 웹플럭스를 기본적으로 앞에 까시고 함수형 방식이든 전통적인 방식이든 까신 다음에 뒤에 리액티브 리포지토리나 리액티브 원격 API 호출 또는 리액티브 지원하는 또 다른 되게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메시지 큐라던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DB를 호출하는 블로킹 IO 기능을 넣는다 그러면 이런 거를 asynch를 넣어서라도 비동기적으로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돼요. 스레는 좀 낭비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셔야지만 효과를 1차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중간에 코드에서 블러킹이 일어나는 코드를 만드시면 안 돼요. 값을 모노나 플럭스에서 꺼내와서 블러킹 하시는 방식 코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노나 플럭스 같은 컨테이너에 넣어서 전달하고 받고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버 CPU가 피크 때 한 20% 이상을 안 찍고 메모리도 남아돈다. 근데 굳이 이런 걸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성능 때문이라면? 효율성 때문이라면?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여전히 비동기 쓰지 마시고 그냥 동기 방식으로 개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전통적인 비동기 방식 말고 웹플럭스는 하나 더 크게 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함수형 스타일로 여러분 코드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익숙하고 그거를 잘 작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혹은 그걸 해보고 싶다라면 굳이 non-blocking IO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웹플럭스를 사용하시는 거를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건데 조심스럽게 저는 한번 검토해 보시려고 하고 싶은 이유는 함수형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기존에 해오셨던 거에 비해서 간결하고 읽기 좋고 조합하기 아주 편한 그런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 데이터에 되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적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 구간을 비동기로 작성하거나 그런 걸 넣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로직이 나오는 부분에 막 그런 코드들이 끼어 들어가거든요. 무슨 컴플리터블 퓨처, 리스너블 퓨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리액터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그걸 추상화해서 그 밑에 비동기 논블로킹 작업하는 부분들이 애플리케이션 로직 부분에 마구 등장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두시고 그 부분은 따로 설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영역에서 적용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동기적으로 작성한 코드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테고요. 그다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장점 중에 하나인 백프레셔라고 부르는 아까 첫 시간에 그 설명 잠깐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데이터의 그 어떤 흐름의 속도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 API 같이 논블로킹 IO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냐 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외부에서 이벤트가 마구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류의 시스템이라면 역시 유용합니다. 혹은 클라이언트 쪽도 리액티브가 적용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적용을 해가지고 이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공부 많은 걸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슬라이드 보시고 다시 한번 코드 쭉 살펴보신 다음에 여기 뭘 공부해야 하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봐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발표해서 죄송하고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